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스탁입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의사 토마토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체크인 리포트입니다. 3개의 리포트를 준비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씩 좀 공개를 해보죠. 먼저 첫 번째로는 LS증권 다시 주목받는 AI와 로봇. 어제 상당히 로봇주들 강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하나증권에서는 통신주 레포트를 썼네요. 연초부터 빅사이클 기대감. 대신증권은 현대글로비스 새해 선물 빅 서프라이즈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김 회사님? 네, AI 로봇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드리고요. 통신주는 뭐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는 김홍식 연구원의 자료이기는 한데 KT를 포함해서 탑픽으로 뽑고 있는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연초부터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그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투자가 일부 나설 수 있다. 우린 하반기에 미국도 트럼프 위기에 이런 것들이 출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럼 관련 장비주도 움직이겠지만 그동안 통신주의 가장 큰 약점은 성장이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B2B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KT는 MS와 함께하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다만 1월 달에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탑픽은 KT지만 LGU+고 KT와 SK텔레콤에 대해서 1월 달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GU+를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리포트는 지금 이 현대글로비스는 어저께 이제 호재가 나왔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증권사들의 평가는 파격적이었다. 일단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금액도 크게 증가해서 현대글로비스의 전체적인 이 실적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 현대차그룹의 가장 큰 약점 뭡니까? 캡티브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의 매출, 현대차 매출이 60%가 넘었는데 이것도 50% 아래로 감소하면서 오히려 현대차 물량은 저수익, 이렇게 어느 정도 캡티브 물량이라서 항상 물량을 배정해 주기는 하지만 고수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차를 싣고 갔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량을 대량으로 늘림으로써 현대차의 비중이 줄어들면 오히려 수익성이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대거 목표가를 좀 상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어제 공시 나오고 급등을 했는데 또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네요. 앞으로도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AI 로봇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준비하셨다고요? 네, 일단 CES가 열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는 주말에 CES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CES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AI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나 지겨워진 이슈죠.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젠슨왕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단순한 AI만 얘기하지 않고 AI로 뭘 할 것인지에 더불어서 AI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기술주들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엔비디아가 오늘 강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최근 엔비디아도 로봇 쪽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로봇주에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LS증권의 두 가지 자료를 보면 조금은 눈에 띄는 자료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로봇주의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아닌가. 첫 번째 준비된 그림은 일본의 CPI와 로봇주의 움직임인데 굉장히 기묘하죠. 네. 물가가 떨어질 때 로봇주가 오르는 기현상이 발견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위주거든요. 네. 미국이 소프트웨어 위주라면 일본도 하모니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 로봇과 관련된 이 하드웨어 종목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하드웨어 종목군들이 언제 강세를 보였냐? 불경기에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1.8% 성장이라면 불경기에 가까운데 그런 흐름에서 로봇주들이 조금 더 약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주들이 약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서 저기 나타나는 저 빨간색 선이 전부 일본 경제가 물가가 떨어지면서 디플레 구간에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는 것이고요. 저 때 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을까를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디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 자르고 로봇으로 많이 바꾸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올해 이제 그 어려운 과정에서 사람들 많이 잘라내면 결국 로봇으로 좀 대체되는 부분 혹은 뭐 신규 공장은 전부 풀 오토메이션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일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로봇주 투자하실 거면 글로벌 로봇 ETF에 투자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격차가 뭐 비교가 되지 않죠? 뭐 작년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로봇주가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올해 퍼포먼스는 뭐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자체도 50% 이상의 격차 벌어졌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로봇주 ETF를 미국 쪽 ETF와 우리나라 ETF를 비교해 보면 수익률 격차가 엄청나고 있는 거죠. 이 위에 진한 파란색은 미국 ETF인데 이 로봇 관련주들도 미국 로봇주들만 편입이 된 ETF예요? 그렇죠.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여기서 이제 로봇이라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로봇팔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 이런 게 로봇주가 아니란 말이죠. 로봇이라 하면 전체적인 풀 오토메이션을 전체를 포함하는 것을 다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미국의 로봇 ETF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로봇주를 다 담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미국의 로봇 하드웨어 관련 종목은 뭐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한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부 소프트웨어 개념의 종목군들도 있지만 하드웨어 쪽 종목군들이 비교적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종목군들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격차가 크게 벌어졌으니까 미국 종목군들이 조정받을 때 국내 종목이 좀 올라올 수는 있겠죠. 다만 저 격차가 다시 줄어들 수 있느냐? 전 그럴 리는 없다. 여전히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뭐 글로벌 ETF 투자하시는 게 답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림 하나 보시면 이 LS증권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AI 시장과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력 시장의 성장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이 전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저 속도로 볼 때 전력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얘기에 200% 동의하면서도 지금 전력 관련주 작년에 한 해 보였던 퍼포먼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장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퍼일 때 사고 저퍼일 때 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저퍼주로 가고 있거든요. 과연 전력설비주를 지금 가격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새로운 재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같이 필요한 자리다. 그래서 뭐 작년부터 투자하셔서 큰 수익이 나신 분들은 여전히 강하게 끌고 가야 될 자리지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부터는 저퍼 구간으로 들어가는 이들 종목의 새로운 모멘텀, 매출 성장이 강하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뭐 전력 설비의 추가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관련된 종목의 신규 투자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제 의견도 덧붙여서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AI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질 만한 이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국내 관련된 종목군들보다는 또 해외 쪽의 관련주들 퍼포먼스가 조금 더 나았다라는 측면. 그리고 또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여전히 뭐 로봇 산업의 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력 설비 인프라도 필요하기는 한데 많이 올랐다라는 점 한 번 더 또 같이 점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크인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를 모아 나온 결과는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좀 전에 저희 전력 수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또 연장선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데이터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뭐 데이터가 사실 뭐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5일선을 가파르게 좀 타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퍼포먼스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늘 이제 뭐 실적 기반으로 올해도 좀 좋을 섹터, 조선, 방산, 전선 이렇게 세 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천에 관해서는 좀 보수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지금 위치단이 과연 적정한 주가의 위치단이냐 그리고 진입하는 것이 문제가 없느냐 여기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미국 시장의 먼저 모습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연동관계를 좀 파악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전일 미국 시장이 마감된 거 보면 정말 국내 시장과 양분되는 모습이에요. 디커플링 관계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어제 미 증시에 마감된 모습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 의외로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였고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이꼴
또 연료 에너지 쪽이 강세였어요. 이쪽에 마감된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럼 다른 건 어떻게 됐느냐? 뭐 제약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뭐 일리아주스, 존앤존스 다 약세였습니다. 그럼 미국 시장도 지금 강달러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뭔가 실적 기반의 종목들을 찾고 싶은데 미국은 반도체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근데 국내는 좀 넘어와서 보니까 조선, 전선, 방산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이제 오늘 전선을 들고 온 이유는 작년 한 해 2024년이죠, 이제 여러분들. 실적이 그 수익률이 가장 많이 나온 종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 1위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위가 지금 삼양식품으로 뽑혔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제닉이라는 종목이 상승률 1위를 찍었는데 전선 종목의 상승률 1위였어 이렇게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저도 좀 놀랐는데 코스피 종목 중에서 현대일렉트릭이 정말 앞으로도 뭐 1위를 찍을 수 있는 모습이 나올까? 뭐 물음표는 달려 있습니다만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엽적인 걸로 넘어와서 앞으로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질문지를 하나 좀 던져봤습니다.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어떤 질문지를 던졌냐면 과연 변압기나 전선 종목들의 시장이 좋을 때 적정 프리미엄이 몇 배인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레거시가 좋고 HBM이 좋고 시장이 좋을 때 뭐 10배, 시장이 뭐 중립 수준이면 5배에서 6배, 안 좋으면 뭐 3배, 4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업력이 있기 때문에 쌓여 있는데 최근에 뭐 전선 그 교체 수요 주기가 20년에서 25년, 짧으면 뭐 15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시장에서 전선이나 변압기를 많이 교체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수주잔고를 보니까 수주잔고도 뭐 2023년 실적 대비했을 때 벌써 작년 거 대비했을 때 3분기까지 수주잔고 다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장이 좋은데, 전선 변압기 시장이 좋은데, 이 좋을 때 적정 프리미엄에 대한 고뇌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일렉트릭이 여러분들 선행 포워드로 갔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20배가 넘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사실상. 우리가 2023년부터 프리미엄이 자율 영역이라는 대명제 아래 상당히 고통을 좀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예전처럼 가치 성격을 줄 수도 없고요. 성장주 형태도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어제 40만 7천 원에 종가 마감이 됐는데 저는 진입은 좀 유보적이고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결과론부터 말씀드리면 62동 평균선이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사실 52동 평균선까지 좀 좁히고 싶은데 저의 그냥 표현을 빌려 쓰자면 62동 평균선은 단기 이동 평균선의 끝자락, 장기 이동 평균선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추세가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증권사의 평균 목표가는 4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래서 오늘 목표가는 44만 원, 머리는 아니고 어깨 쪽으로 좀 측정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가가 계속 좋고 5일선과 21선을 강하게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좀 보수적으로 20일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조금 진입을 굉장히 조금 꺼리는 이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결과물이 좋지 않겠나. 단기 목표가는 44만 원 제시하고요. 목표가 손절가는 35만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전선이나 조선, 방산에 대한 시장이 좋을 때 적정 프리미엄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고뇌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지금 사자 이런 추천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데 여기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60일 이동평균선을 잘 지지하고 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강조를 해주셨죠. 손절 라인은 35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44만 원 정도까지 들고 계신 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빅데이터 이제 슬슬 수확을 합니다. 12월에 열심히 좀 씨를 뿌려주셨는데요. 목표가 도달 종목이 나왔습니다. 12월 20일에 추천이 됐던 에이직랜드고요. 이 종목 그때 한창 브로드컴 급등을 하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33,000원에 매수가 됐고 목표 주가는 37,000원 도달하면서 수익률 13% 기록이 됐는데요. 한 열흘 정도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7거래일 정도 보유를 했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좀 다르게 AI 쪽에서 올해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CES에서도 이제 주제를 발표하는데
뭐 인간 모두를 위한 AI거든요. 올해 주제가. 그래서 계속 어찌됐건 이벤트나 화두는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마땅히 기업들이 투자할 만한 게 인프라 말고 AI 말고는 없습니다. 시장에 지금 밀리면 끝장이에요. 이 반도체나 AI 시장이 여러분들 어제 뭐 KBS에서 좀 방송을 하던데 네. 방심하면 그냥 떨어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경쟁이 뭐 돼야 되는 시장이고. 그럼 좀 넘어와서 에이징랜드는 오늘 뭐 결판 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오늘 거래량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곡점이 넘어갈 때 한 37,500원, 38,000원 레인지 범위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어제 전일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시스템 반도체나 등등.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반등 노력,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 정도는 더 남아있다 좀 보여지고요. 변곡점 안착하고 나면 좀 눌림목 나오면 그때는 뭐 재진입 타점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빅데이터 숫자를 알려주실 때 39,000원이 저희 2차 목표가였거든요. 4만 원, 39,000원 그 정도로 2차 보고 그대로 홀딩 의견이신 거예요, 그럼?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월요일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 변곡점 넘어갈 때 좀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면 주가 밀립니다. 기술적인 접근 포인트를 지금은 조금 우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 정치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라서 네. 변동성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기술적인 측면을 좀 우위에 두고 접근하셔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 초까지 거래량 동반되는 것 여부를 좀 보시면서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많이 소개를 해 주실 거예요. 이어서 체크인스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이슈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금 좀 다뤄보는데 국내 정치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용산은 시끄러운 오늘 아침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저 진입에 허용이 됐고 그리고 아직 지금 안쪽 상황, 내부 상황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아침을 디데이로 잡고 현재 체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직까지 체포가 됐다 이렇게 마침표를 확실하게 찍을 수는 없는데 진입에 성공을 해서 그 이후에 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시각도 좀 궁금한데요. 먼저 김 이사님, 시장 반응 어떻게 나올까요? 네, 일단 뭐 문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 경호처가 문을 열어줬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 성공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뭐 성공 만약에 하지 못하면 수사의 동력을 조금 상실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질은 이게 아니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저는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수사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진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긴 하겠지만 오늘 체포 여부가 꼭 성공하는지 성공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저는 이게 그 금융시장적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포가 된다면 뭐 더 좋겠습니다만 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과연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느낄까에 대해서는 다소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헌재 쪽에서 탄핵의 속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뭐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더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 있어서 오늘의 체포 여부가 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하나의 불확실성의 마감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가 더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오늘 중요한 일정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재 쪽의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주 후반이라 그런지. 그럼 전문가님 의견은 좀 어떠세요? 뭐 PD님들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시나리오별로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필요해요. 네. 우선 체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적 안정성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체포영장의 집행이나 뭐 미집행 이 부분으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체포영장 집행 실패, 그리고 지연 시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혼란은 지속될 겁니다. 그렇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지금 뭐 관절을 뚫고 들어갔지만 사실상 아직 집행이 성공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주가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김종희 회장님이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시던데 사실 저는 좀 놀랬거든요. 이 부분에 동감을 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집행이 된다면 뭐 주가가 당장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류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행이 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이나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어요. 외국인의 투심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미 리더가 부주한 상황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뭐 평가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치적 혼란이 지속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투심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연결고리가 어찌됐건 지금의 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좀 이어져야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리될 것 같은데요. 탄핵이 진행되더라도요. 주식시장의 반응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겁니다. 하락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치적 안정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를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그러면 초기에는 상승한다는 것이죠. 초기에 뭐 박근혜 정권 때도 보니까 좀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 안정화에 따른 하락 기조, 원달러 환율 이렇게 갈 것이고, 부정적인 경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탄핵이 되고 나서 지금 정치적 변수를 좀 봤을 때 작은 어떤 대규모의 시위가 좀 진행된다면 사실상 이 부분도 지금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좀 안전띠 매시고 조금 더 외부 변수를 체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단지 환율에 관해서 지금 차트 모습이 좀 나가고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결국은 뭐 탄핵까지 진행된다면 해소가 될 텐데, 그러면 저는 뭐 장기적으로 마지노선이 1,350원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1,400원에서 1,430원 사이 정도를 보고 있다. 단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수출 증가나 무역수지 흑자가 좀 필요한 경우고, 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부정적 시나리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치적 불안감이나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지만 지금 강달러 저는 현상이라고 좀 말씀을 올리는데,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뭐 저의 주된 요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가는 것이 국내 정치적 리스크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달러 현상이 꺾이지 않는다면 환율이 장기적으로 1,500원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강달러 현상의 형태가 좀 누그러지는지,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지, 그리고 무역수지가 좀 흑자로 돌아가는지 해결돼야 될, 또 체크돼야 될 숙제들은 좀 많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집행이 되면 그래도 호재는 아니고 실패하면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니까 주식시장 안 좋을 거고 원달러 환율 상승할 거고, 결국에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시장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없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다 해소가 되고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져야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도 꺾이고, 그때를 지금 바라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뭐 이사님도 서두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체포영장이 뭐 오늘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투심이 그렇게 뭐 봐야 되겠지만 크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집행이 안 되면 리스크는 남아있죠. 오늘 주식시장 하락은 각오해야 되는 측면이니까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마음이 졸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뭐 사실 어제 한국은행 들어가서 외환 보유고를 열어보질 않았어요. 혹시나 발표가 나왔을까봐. 안 났더라고요. 네, 저도 다행히도 여러분도 안 봤는데,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발표가 나왔을까봐 안 열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미 걱정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건 원달러 환율이 꺾이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탄핵까지 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대해서 또 시나리오별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1월 달에 정치 리스크가 슬슬 완화 국면으로 가면서 우리가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어제 장만 보더라도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감에 불을 지폈습니다. 김 이사님 먼저 좀 알려주세요. 네, 원래 제뉴얼 이펙트는 중성주 쪽, 정부 정책 쪽에 원래 포커스가 맞춰진 상황인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거의 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에 있어서의 1월 달의 핵심 포인트는 정부 정책에 달려 있다.
그래서 뭐 윤석열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오늘 체포가 되든 되지 않든 또 탄핵의 속도가 뭐 2월 달에 나오든 3월 달에 나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과연 정부가 지금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당 쪽에서는 몇 가지 법안, 기업들이 바라고 있는 법안은 통과시키되 추경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음 정부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예산 집행 75%를 상반기에 하면 어느 정도 뭐 경기를 받쳐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기를 받쳐주는 게 중요한가? 빠르게 부양시키는 게 중요한가라고 보면 부양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가 확정되고 다음 정부로 추경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라면 상반기도 버티고 하반기도 버티는 굉장히 밋밋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지금 최성목 대행이 생각보다 강하게 그립을 쥐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경까지 1분기 내에 빠르게 집행하면서 지금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 거기다가 추경까지 집행하는 상황이라면 경기는 1, 2분기에 확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책의 강도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정부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시고, 만약에 정부가 재정을 시장 내로 직접 투입할 리는 없지만 뭐 연기금을 포함한 이런 기관 쪽으로의 자금 집행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대적인 선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후에 경제 정책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 여러 가지 너무 굵직한 뉴스가 많아서 묻혀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때를 놓치면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제 제가 모 자산운용사 운영령님 또 자문사에 계신 운영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 사실은 경제 파트가 어떤 정치적의 양극단 뭐 이런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이 반영되지 않는 파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 버는데 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다 같이 벌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작년과 재작년에 도드라진 특징이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이 주식시장에 많이 반영됐어요. 사실은 섹터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문제는, 아까도 저도 동감하는 게, 아까 제가 무역수지 흑자 말씀드렸죠. 사실은 어떤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빠르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고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야가 대동단결해서 반도체 특별법 이런 거 사실은 정말 뭐 여야가 나눌 필요가 없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정말로 지금 타임라인이 저는 1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생각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사실상 어찌됐건 지금의 현직 대통령은 민주주의 선거위원 투표로 되신 분이에요. 그때 국민들이 다수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지금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빠르게 좀 통과를 시켜가지고 경기 부양을 먼저 시키는 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더뎌지게 되면은 사실상 아까 이사님 말씀대로 하반기까지 돈은 쏟아부었는데 계속 버티기 전략. 이러면 증시 2600, 2700 넘어가기 어렵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결국은 지금 단계부터도 경기 부양책은 속속들이 내놔야 된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이슈까지 체크인 스탁이었습니다.